전체 개관을 한번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 진도를 나가야 될 건데 아마 이번 시간은 뭐 제 소개하고 주고 해서 거의 뭐 이거 개관하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우선 보고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사의 단서부터 사실상 스타트를 하죠. 수사했지만 수사의 단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 수사의 단서 이런 거 찾아가는 게 내사단계라고 부르죠. 내사단계라고 부르고 개념도 정리하면 사람은 이제 피내사자 또는 아이고 글씨가 깨지네요. 피내사자 또 용의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용의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단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게요.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혐의를 포착하죠. 혐의를 딱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혐의는 통상 주관적 혐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를 포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입건하겠고 또 이제 형식적으로 인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서를 그리고 우리 사경 쪽에서는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수사가 되게 되는 거죠. 수사 절차. 그래서 혐의 포착을 하게 되면 이걸 입건 또는 인지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판례가 이 수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죠? 입건이라는 다시 해서 인지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범죄 혐의를 갖고 조사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를 기준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질설이라고 부르죠. 판례는 수사냐 내사냐에 대해서 실질설을 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인지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사실상 조사에 들어갔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내사가 아니라 수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건 일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사 단계에서는요. 형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 수사의 절차에 들어오게 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특히나 이제 형소법상의 각종 권리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식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위법한 절차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위법한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배제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사냐, 수사냐를 구분하는 것은 형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냐, 보장되지 않느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사 단계에 들어오면 피내사자를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혐의를 받는 자다. 그래서 피의자가 되는 거죠. 혐의를 받는 자. 여기서는 내사를 받는 자, 피내사자. 그리고 여기서는 혐의를 받는 자. 이런 겁니다. 혐의를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피의자, 진술거부권부터 고지하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의자도 써놨지만 이게 이제 누가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 수사의 주체를 먼저 배우죠. 그래서 수사기관 배우고 그다음에 피의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목격자죠, 목격자. 예를 들어서 목격자 또는 누구야?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뭐로 나와요? 참고인으로 이제 또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조사란 말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죠?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뭐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형소법에서요, 이 소환하고 출석 요구를 구분을 못한 채로 막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십시오. 소환은 의무예요. 부르면 와야 되는 이런 의무가 생긴 사람을 우리가 소환이라고 불러. 그래서 증인 소환이 맞아요. 증인 소환.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증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돼. 안 오면 끌고 오잖아요. 안 오면 뭐 과태료 500만 원이라도 때릴 수 있고 그래도 안 하면은 감치 7일도 가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환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출석 요구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하는 게 이제 출석 요구가 되죠. 그래서 참고인 소환 불가능한 얘기죠. 참고인 출석 요구입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 이런 말 쓰면 되는데 안 돼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건 어디까지나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소환이란 말을 쓸 게 아니라 임의 수사일 때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불러드릴 때는 그때는 출석 요구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건 사소한 차이인데 좀 개념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수사 절차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 피의자, 참고인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제 요거 열심히 우선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거 외에도 자세한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수사 절차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수사 절차가 끝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수사의 종결 및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공소 제기라 그럽니다. 이 공소 제기 또는 뭐 기소 또는 뭐 소추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소를 다 제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공소 제기의 효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게는 5가지가 있게 되는데 3가지는 뭐 소송 계속이라든가 공소시효의 정지, 법원의 심판 대상의 확정 이런 3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소 제기를 통해서 이제 수사는 끝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공판 절차에 이제 가게 되면은 수사기관이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소 제기 후에는 모든 권한이요. 모든 권한이 어디로 넘어간다? 수소법원에 넘어갑니다. 수소법원에 넘어가게 된다. 이 수소법원이 우리가 말하는 서울중앙지법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부 합의부 사건이라면 또는 뭐 형사 단독, 형사 7단독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법원 이쪽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뭘로 바뀌게 돼요? 피고인, 공소제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고인 이렇게 바뀌는 거고 참고인이 바로 뭘로 바뀐다? 증인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바뀐다는 걸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유무죄,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무죄일 때는 여기서 나올 일이 없고, 이제 유죄 확정이 됐다 칩시다. 유죄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가 돼요? 칠판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형 집행을 하게 되겠죠. 형 집행. 근데 형 집행도요,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법무부 관할에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하게 되는 거죠. 검사가. 그리고 이 피고인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수형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바꿀까요? 형 집행 절차 요거를 위에다 쓰겠습니다. 형 집행 절차가 되는데 주체는 역시 검사예요, 검사. 수사기관, 수소법원인데 여기는 검사야.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수형자가 되겠죠. 수형자로서 이렇게 돼요. 증인? 이 사람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간단히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사의 단서부터 한번 봅시다. 수사의 단서. 우리가 이제 단서도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뭐 클루 해서 옛날 영화 제목도 뭐 클루, CLUE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사의 단서라는 게 뭐다? 결국은 아직 주관적으로 혐의를 갖기 전 단계죠. 풍문 같은 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정말 저놈이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을까? 뭐 요 정도 의문을 갖게 되게 되는 건데 일단 이 피내사장 아까 정리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단서가 2종류가 나오죠. 자율적 단서와 타율적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율적 단서라는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고, 타율적 단서는 수사기관은 몰라.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시체를 발견 못했어. 그런 경우에 누구예요? 직접 뭡니까?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자수를 해야 알겠죠. 그죠? 또 나머지 여러 범죄가 저질렀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전지전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가 알려줘야 알게 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은밀한 범죄, 성범죄 이런 거, 요새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렇죠. 그런 거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제 고소, 고발입니다. 먼저 타율적 단서부터 말씀드립니다. 고소. 피해자 측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 내지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 이외 제3자가 저놈이 사실은 범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고소도 안 하는 해서 해주는 게 고발이 되겠습니다. 고소, 고발, 그리고 이제 자수. 이 3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죠. 특히 이제 이 고소가 친고죄에서의 고소일 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뿐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소송 조건도 되는 거죠.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이 뭐였죠? 소송 조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공소 제기의 유효권. 또 뭐도 되죠? 법원이 유무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통상 우리가 소송 조건 하게 되면
법원이 유무죄 실체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별도로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이제 광의 소동 조건에 넣기도 한데 그건 이제 소추 조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 조건이자 수사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이 고소 대단히 중요하죠. 나중에 수사 쪽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자수 이런 게 있고 또 뭐 있어요? 진정할 때도 있잖아. 진정사건 있잖아. 좀 알아봐달라 해서 이런 거. 그리고 자율적 단서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이제 알아낸 건데 통상 뭐죠? 불신검문 이거 관련해서 알아낼 때도 있다고요. 불신검문 관련해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이쪽 관련해서 그 조문만큼은 명백하게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검문 요새 좀 잘 나옵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몇 개 체크할 게 있는 이제 변사자 검시. 이 특징, 이게 이제, 영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사실은 검증의 성격인데, 원래 우리가 압수수색 검증, 대물적 강제 수사, 강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예외적인 영장주의 예사안이 아니라 영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변사자 검시에도 영장이 필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죠. 우리 기출도 됐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변사자 검시는,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사가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영장이 필요 없다. 이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 관련해서는 이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이런 내용들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혐의 포착이 들어온다 그랬죠. 혐의 포착, 인지, 이제 이걸 뭐 입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실제서를 따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혐의를 포착하게 되면 수사할 수 있다예요? 수사해야 된다예요? 수사해야 된다라고 우리 형사소송법 195조하고 19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수사할 수 있다가 아니야. 재량 같잖아. 하지만 혐의가 있으면 우리 왜 그래요? 실체 진실을 발견되고 범인을 갖다가 발견하고 체포해서 이제 그러니까 재판 받게 하고 형 살게 하는 게 우리 의무의 의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혐의가 있는데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냅둬. 이러면 경찰이 왜 있어요? 우리 존재 가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혐의 포착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수사의 개시가 이루어진다. 수사의 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 절차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 절차 쪽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네, 수사 절차로 보겠다. 수사 절차. 사실상요, 우리 시험에서 이 수사 절차가 제일 많이 나오죠. 수사 절차.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공판 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심리 절차에서 증거 관련해서 증거조사하고 뭐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증거조사 이런 파트가 바로 뭐예요? 증거법이에요. 증거법. 증거능력, 그 다음에 증명력 관련돼서 등장을 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문제 패턴은 뭡니까? 대부분이 어떤 수사상의 위법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위법하게 어떤 뭐 절차 속에서 획득된 증거의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쪽은 이제 아직 경정 승진이 가야 케이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수사상에서 어떤 하자가 있어요. 절차적으로 위법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설령 적법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어떻게 된다? 뭐 전문 증거였어. 그래서 전문 법칙에 또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런 문제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좀 균형 있게 내려고 각 파트마다 참 열심히 냅니다. 문제 구성을 보면 상소 절차에서도 되고 뭐 재심, 뭐 특별 부재 절차 이런 것도 해서 쭉쭉 좀 등장을 하더라. 하지만 수사 절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 나오게 되면은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등장해요. 수사기관이 등장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검사와 일반 우리 사경과의 관계, 수사권 독립론이나 이런 것 등이 가볍게 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가 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쪽은 아니죠. 물론 요새 수사권 독립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좀 아쉬워요. 아직도 뭐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애매하고요. 어쨌든 수사기관 검사와 사경의 관계 그리고 이제 경찰의 종류 이런 것들 가볍게 좀 보시면 됩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명백히 하는 거예요. 명백히 하는 거. 명백히 한다. 자, 근데 왜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를 명백히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그냥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공소제기 유지 여부, 공소제기 여부나, 하나 더 덧붙여 씁시다. 이거는 쓰고 갑시다. 공소제기 유지,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공소제기의 유지 여부도 여기서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죠. 공소제기의 유지 여부를 위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소제기 후 수사, 이게 이제 가능하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수사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제기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 명백,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사입니다. 수사가 뭐라고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여부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사 절차가 된다. 수사의 개념이 수사의 개념. 금방 말한 수사의 개념 갖고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수없이 나왔었는데 수사의 개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여부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소제기 유지 여부 때문에도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공소제기를 했다는 전제잖아.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가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데 수소법원이 시키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수소법원 이외에 다른 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건 위법하다는 우리 유명한 전화 판례가 아니 2015년 판례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임의수사라든가 참고인 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개념에서 밝혀드립니다. 이런 거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거죠. 이제 범죄 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데 이거에 이제 방법이 등장하게 되겠죠. 방법. 그게 이제 수사인데 수사,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이 이제 종류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수사 절차에서 맨 처음 이제 배워야 될 게 수사에 뭐가 나와요? 조건이 나와. 수사의 조건이.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생겼더라도 입건을 해서 또 인지를 했더라도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네. 뭐 때문에? 아예 그 애기가 그냥 뭡니까? 한 14살 정도 먹은 애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빵 하나 그냥 어떻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랑 달리게 해보려고 했대. 이런 거 했었을 때 뭐 수사의 필요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수사의 필요성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겠냐. 그 다음에 또 뭐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의칙에 반하는 이런 방법 쓰면 안 돼. 그래서 수사의 상당성, 이거를 수사상의 신의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수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적극적 조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형법이나 형사소송에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적극적 요소, 소극적 요소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적극적 요건, 적극적 요소는 뭐냐면 어떤 그 범죄 성립이라던가 소송행위 유효가 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법으로 따지면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될 것 이거는 적극적 조건이지만 이에 반해서 소극적 조건, 소극적 요소 이런 건 뭐냐면 어떤 성립이라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얘가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존재를 우리가 소극적 요소, 소극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법으로 따지면 위법성 조각사유라든가 책임 조각사유 이런 건 뭐예요? 범죄 성립을 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소극적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소송에서도 소극적 요건이란 게 뭘까요? 소송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네. 그러니까 고소의 존재는 적극적 요건이에요.
적극적 요건. 근데 뭐가 되는 거죠? 고소의 취소는 이게 소극적 요건이 되는 겁니다. 친고죄에서 공소 제기를 위해서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는 적극적 요건인데 공소 제기를 했어. 고소가 있어서. 근데 공판 진행 중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공판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소극적 요건이에요. 고소의 취소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수사의 조건도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기관, 수사활동 같은 거를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규제하기 위한 거. 그래서 소극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있어야, 거꾸로 얘기다. 규제를 위해서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은 좀 개념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목적은 수사 규제, 수사 규제.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인지는 했어. 주관적 혐의는 충분히 생겼더라도 굳이 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수사,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수사의 필요성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가 하나 또 문제가 됩니다. 친고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근데 아직 피해자가 고소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 굳이 수사를 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 조건과 소추 조건 별개, 소송 조건과 수사의 조건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 제한적 허용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한데, 뭡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도가했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고, 수사의 상당성 관련해서 이건 거의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함정수사가 나오죠. 함정수사.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단히 수업용으로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법한 수사로 봐요. 신의칙에 반하는 이런 거가 되지만 기회 제공 함정수사는 괜찮더라. 이런 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이렇습니다. 수사의 조건이 먼저 스타트가 시작이 돼요. 이제 수사 들어갈 때. 그래서 수사의 조건을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임의 수사하고 요 방법이죠. 방식과 관련해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로 나눠지죠. 수사기관이 할 때는 수사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하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 불러요?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로 강제처분 이런 말이 나오죠. 강제수사, 강제처분, 법정주의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뭐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이것도 참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요새 국민들이 열받아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 순시대 아줌마라든가 박 전 대통령 사건, 그다음에 우병우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짜증 많이 그래서 왜 저 새끼를 갖다 풀어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이제 조금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임의 수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의 어떨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수사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불구속 수사 이건 치우고요. 대표적으로 임의 수사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피의자 신문을 해야죠. 피의자 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인 조사도 해야죠. 참고인 조사.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감정, 번역, 통역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무소에서 사실조회 있죠. 사실조회.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근데 뭐 밑에 것들은 시험에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두 개 집중이 돼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하고 이제 참고인 조사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우게 되죠. 이게 200조, 221조의, 그래서 200조, 221조의 그 정도의 좀 위치 파악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뭐부터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출석 요구 주의하라 그랬죠. 여기는 소환하면 안 돼. 출석 요구를 합니다. 출석 요구. 그래서 출석 요구에서 오면 좋아. 지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좋은데 이놈이 개기네. 안 나와요. 그래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합니다. 정당 사유 없이 불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게 되죠. 불응 시.
불응시, 정당 사유 없이 불응하게 되면 영장에 한 체포를 해서 끌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 일단 데려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문하기 위해서. 얘 고지해줘야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하고 스타트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획득한 자백은 뭘로 날려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으로 날립니다. 우리 학설의 다설은 좀 이제 자백 배제 법칙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해당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자백 우리 판례는 뭐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즉 자백 배제 법칙상에 뭐 문제 없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날리게 된다. 증거 능력을 그걸 말씀드려서 진술거부권부터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봐서 알죠? 뭐 인정신문하고 뭐 등등등등 쭉 이루어져요. 인정신문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변호인 참여죠. 변호인 참여. 그래서 243조의 2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그게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이거 관해서 요새 또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권을 배제시킨 채 작성된 물론 피의자 신문하고 작성하는 게 뭐예요? 피신요소를 작성하죠. 그래서 작성하게 되는데 이거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된 채 작성된 피신요소 우리 판례가 두 가지에서 증거 능력을 날리죠. 뭐예요? 일단 312조 사경이었기 때문에 312조 사망입니다. 312조 사망의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날아가고 또 뭡니까? 이 절차 위법이 중대하다고 봐가지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판시합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판례가. 근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전문법칙상의 312조 사망에서 얘기하는 적법한 절차 방식을 갖추지 못했고 또 뭐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그렇게 봐가지고 증거 능력을 날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참여권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변호인 참여권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영상 녹화가 또 이제 중요하죠. 이쪽 관련해서는 영상 녹화 글씨가 깨졌네요. 영상 녹화인데 이게 우리 또 누구랑 여기 참고인 조사할 때랑 또 다르죠. 참고인 조사에서도 우선 먼저 쓰겠습니다. 영상 녹화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다? 여기는 고지만 하면 돼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동의가 필요 없어요. 고지만 해주면 되지만 참고인 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가 이제 또 시험에서 가끔 등장하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조서가 나왔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직접 피의자가 법원법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법관에 오기 전에 수사기관 하나 걸려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전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문 증거. 요새 이제 전문 증거냐 원본 증거냐 구별해서 좀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각 직렬 시험에서 보이던데 나중에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문 증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죠. 하지만 사경이 작성했으면 312조 사망의 요건을 갖추면 전문법칙이 예외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312조 1항이나 2항의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조사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가서 중요한 부분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임의수사에서 여기 이제 좀 지울게요. 임의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임의동행이라던가 보호실 유치라던가 또 뭐 승낙 수색 검증 거짓말 탐지기 수사 방법 그 다음에 뭐 마취 분석 이런 것도 있게 되는데 이런 거 간단하게 나중에 배울 텐데 이 두 개가 또 중요하죠. 임의 동행 관련해서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에까지 동행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따라 명백히 드러날 거. 그래서 오자석, 객사병백 이런 뭐 두 문자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 외웠던 건데 임의 동행에서 자발성 그렇죠?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수사관서까지 동행하였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의 동행 이게 절차 위법이냐 아니냐 이게 나오게 되죠. 만약에
말은 임의동행이었는데 사실상 강제연행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건 뭐예요? 위법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포 그리고 불법 감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다 뭐가 돼버려요? 위법 수사예요. 거기서 획득한 증거는 뭐가 돼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이 날려가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실유치 나오게 되는데 일단요. 우리가 경직법상의 보호조치 요건을 갖춘 거 외에는 보호실유치 나오면 100% 그냥 위법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남은 것들은 뭐 간단히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뭐 전기통신 감청 있죠? 통비법 관련해서 요것도 얘기는 해야겠구나. 전기통신 감청 뭐 사진 촬영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사실은 이 밑에 두 개는 뭐냐면요. 특히 이제 사진 촬영이 더 문제인데 물론 얘는 통비법으로 적용을 하죠. 통비법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게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있잖아. 이게 뭡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 사진 촬영은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 이런 이제 한계에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살펴볼 거예요. 우리 판례 이 사진 촬영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단은 뭡니까? 수사기관이 했었을 때는 강제수사의 일종으로 봐요. 하지만 그래서 영장이 원래는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또 두 번째 하네요. 명필긴상이라 그래서 어떤 요건을 네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영장 없이도 이거는 적법한 수사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 잘 외워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강제수사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강제수사가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제수사 딱 뜨면 뭐예요? 강제수사 법정주의죠. 강제수사 앞에 뭐 반복되니까 강제수사 법정주의. 그래서 이게 뭐야? 법에 정해진 대로만 가자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요건 갖춰야만 되고 법에 정해진 강제수사 방법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기관인 우리 판사가 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발령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주의, 영장주의 그리고 비례원칙을 또 철저히 준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필요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압수수색 굳이 안 해도 되면 할 필요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 원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수사는 뭡니까? 강제수사 종류가 뭐예요? 대인적 강제수사가 있고 대물적 강제수사가 있죠. 그래서 뭐 대인적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구속하고 체포가 있죠. 체포도 이제 굳이 나누면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에는 뭐가 있다? 그냥 영장 체포 그것밖에 없고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가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새는 또 준현행범이 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대물적 강제 수사에는 당연히 압수, 수색, 검증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야? 대물적 이 강제 수사에서 이 제일 나오는 게 뭐예요? 영장주의 예외죠. 영장주의 예외.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216조, 217조, 218조 그리고 요급처분과 관련된 221조까지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6조 1항 뭐 조문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조문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216조 1항에서 특히 이제 2호가 중요하죠. 216조 1항 2호가 뭐예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이죠.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216조 3항이 범죄 장소에서의 범죄 현장,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이제 217조 가게 되면 긴급 체포 후에 요놈이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24시간에 한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특히 거기서는 이제 사후영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8조는 임의 제출을 압수라 그래서 뭡니까? 유류한 물건이라던가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 그거를 이제 압수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급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참여자 당연히 영장 집행할 때 관련자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야간일 때는 제한을 한다고 야간 집행 제한이 있는데 216조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라든가 범죄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는 이 요급 처분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요급 처분에 따라서 참여자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고 야간 집행도 가능합니다. 영장 집행이. 하지만 217조에는 안 돼요. 그게 참여자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야간 집행도 제한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건 뭐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 수사 쪽이 엄격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속 관련해서 체포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준용되는 걸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문을 찾다 보면 우리가 앞쪽이 법원부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내용들 뭐 68조 이하가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할 때도 준용이 다 됩니다. 준용이 딱 되고 체포는 법원에서 체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사기관에서만 딱 있습니다. 조문이. 그런 것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 뭐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구속사유라든가 이런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쪽이 다 영장주의잖아요. 영장주의. 영장주의인데 이 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 이 사람은 수임판사라고 불러요. 수임판사. 근데 이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장 관련해서 불복할 수 있냐? 못합니다.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돼요. 항고, 준항고 뭐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입법이 아직 일단 되지 않았지만 뭡니까? 영장 항고 제도를 만들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수임판사가 입장에서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하나 외우시면 좋습니다. 184조 증거보전 절차 있잖아요. 제1의 공판기 전까지 증거보전 절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도 담당하는 게 수임판사거든.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백히 준항고할 수 있도록 41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항고가 아니죠.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망일 건데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수임판사의 결정에서 불복을 할 게 없다. 이런 건 하나 외워두시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속 이런 거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구속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게 검사가 영장 전담 판사할 때는 청구라 그러고 우리 사경은 신청을 하죠. 사경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청구를 하죠. 검사가 이게 청구를. 이것도 뺏어오자는 그런 얘기가 자꾸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렵고. 그래서 청구가 있게 되면 뭐부터 있어요? 영장 실질심사부터 하죠. 요새 국정농단 사건 덕에 전 국민에 뭐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아주 일반화를 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차분히 써볼게요. 사경 신청이 있고 검사의 청구가 있고 구속영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영장 실질심사라고 얘기하죠. 영장 실질심사. 이거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구속이 됐다 칩시다. 구속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뒤에 뭐 할 수 있어요? 구속 적부심이죠.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 영장 실질심사하고 구속 적부심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속 중에 있었을 때,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됐었을 때 이거 이제 풀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피고인일 때, 피의자일 때 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피의자일 때는 사실 여기서 하나 있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물론 이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내보내도 되지만 일단 구속사유 있는데 뭐예요?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 그런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피고인일 때 구속돼서 공판 절차에 가서 피고인일 때 비교돼서 항상 나오는 게 보석하고요. 구속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가 항상 비교돼요. 구속된 자를 이제 풀어줄 때 보석, 구속집행 정지, 구속 취소가 있는데 비슷한 듯 좀 달라. 그래서 그 내용들 나중에 비교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가서 일단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종결이 있게 되는데 이제 수사 끝났어요. 수사 끝났고 시간이 꽤 지났네. 자, 수사 이제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수사 종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죠. 수사의 종결. 자, 수사의 종결이 있게 되는데 이건 누구 있어요? 우리가 수사 지휘뿐 아니라 수사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수사 개시는 우리 이제 경찰도 물론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하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의 종결은 검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혐의가 있어. 혐의가 충분히 있어. 자, 여기서부터 무슨 혐의?
객관적 혐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객관적 혐의가 있게 되면입니다. 주로 여기서부터는 객관적 혐의 정도는 있어야 돼. 객관적 혐의가 있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된다? 공소 제기를 자기가 하겠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객관적 혐의와 주관적 혐의. 주관적 혐의는 뭐죠? 그냥 아직 심증만 있는 거야, 심증. 심증으로, 저 새끼 범인을 저지른 거 맞은 것 같아. 범죄자가 맞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 혐의는 뭐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있을 때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 수사할 때도 객관적 혐의가 사실 필요해요. 임의 수사가 이제 주관적 혐의고. 자, 그리고 이제, 혐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소 제기했다가는 자기 불이익 받아요. 고가 점수에 마이너스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가게 되는 거죠. 불기소 처분. 자, 근데 뭐 공소 제기 관련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기소 편의주의, 공소 제기 했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별다르게 다툴 수가 없어요. 법으로서 뭐 규정하는 게 없어. 공소 제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해석론으로 이 쓸데없이 공소제기한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 공소 기각 판결 등으로 끝내주자. 나온 게 이제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누락기소에서 딱 한 번 인정했고, 물론 그 기준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딱 그 판례 하나에 없어,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간단히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죠. 이제 불기소 처분. 열받죠. 우리 피해자도 명백하고 피해자가 처벌할 때 또 명백히 얘기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절차적 요건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왜 불기소했는지 그 이유까지 7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돼 있죠. 물론 이제 처분 요걸 했건 바로 7일 이내에 고지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유 유무는 이제 신청 불기소 처분 이유 이런 건 신청 있었을 때 7일 이내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각종 절차적 규제 말고 우선 종류부터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협의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요거부터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각종 규제가 나오게 되죠. 규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은 뭐 검찰청법상의 항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피해자 같은 경우 고소한 사람은 또 이제 고발한 경우에도 형법 123조부터 126조 그런 경우에 고발인은 재정신청, 검찰청법상 항고 거치고 재정신청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재정신청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정신청할 수 없는 자는 항고하고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재항고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재항고,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로 항고해서 재항고로 가지만 주로 이제 재정신청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말로 할게요. 헌법소원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같은 것도 그건 뭐 나중에 간단히 봅니다. 어쨌든 협의의 불기소 처분의 사유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혐의 없음, 죄로 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그 기준들 나중에 배우도록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제기 파트부터는 우리가 좀 이제 쉬었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